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앞서 김승호 회장님 책을 여러 권 소개한 바 있어서 바로 좋았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회사에 다니던 재욱 씨는 어느 날 자식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 사치하거나 방탕한 생활로 후손이 자산을 탕진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어른은 돈을 마땅히 관리할 만한 사람이어야 유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만약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제든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았다. 100억 원이란 돈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쉽게 벌 수도 없으며 하루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거금이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건실한 세입자를 만나야 하고 세금과 건물 시세의 변동을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더더욱 겁이 나는 일이다.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그래서 재욱 씨는 2020년 4월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이자율과 상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KB국민은행은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연 0.80%다.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인 큰만족 실세예금은 기본 금리가 0.75%이고 우리은행 원예금은 0.65%, 하나은행은 주거래 정기예금 기본 금리가 0.75%이고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은 0.70%였다. 정부의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율이 대부분 1%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년 만기 상품이 가장 높은 0.8%이므로 100억 원 이자는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15.4%인 이자 과세 1232만 원을 제외하고 나니 세후 실수령액 100억 6,768만 원으로 6,768만 원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에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이다. 그러나 다행히 2019년도 물가 상승률은 0.4%이므로 100억 원에서 4천만 원 평가절하되었으니 4천만 원을 제하면 2,768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월별로 나누니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고 멋진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을 그만둔 것이 후회스럽다. 예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지만 재욱 씨의 사례로 우린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100억 원의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276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힘과 같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자산이다. 둘째,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셋째,
정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76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 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 원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의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 연이 나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바람에 풍선을 날린다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특히 몇 달 후, 몇 년 후의 경기를 학자 혹은 전문가의 타이틀로 예측한다 해도 그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부분이나 누군가는 맞겠지만 그건 점쟁이들이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틀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전에 맞춘 경력만 소개되고 틀린 경력은 사라져 여전히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 패턴의 원리를 찾아냈다면 1년 안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고 수년이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영역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이지만 그들이 특정 직업인들에 비해 부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특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 방송에 나와 경기를 예측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조용히 파생 상품을 팔아 대학이나 방송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 모든 사업체의 대주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간혹 정확히 예측을 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의 다음 발언이 이전의 명성을 이어갈 확률은 다른 이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동전을 던져 한 번 앞면을 맞춘 사람이 뒷면을 고른 사람보다 다음에도 더 높은 확률로 앞면을 고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들의 말보다 무서운 건 이들 의견에 무게를 두고 모든 재산을 거는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특정 주식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경영자인 나도 내 회사의 내년을 알 수 없다. 전문가라는 명성을 갖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하는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다른 누군가의 의견보다 비중이 큰 건 아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나 전문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주식이 오를까요? 앞으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가 정답인 이유는 미래는 과거 데이터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데이터에 함유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규칙이 없으며 예상 외의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나 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전반을 예측하는 사람이 왜 책을 팔러 다니고 돈을 받고 강연을 하며 유튜브에 광고를 해가며 근사한 전문 해설과 예측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예측에 기대어 투자를 한다.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 진리다. 인류에게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측이 가능한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 세계에는 불변의 진리가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확신은 가장 무거운 벌로 응징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이 규칙은 불변이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의 가합인 나는 공이라 가르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의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를 때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가 위험하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하며 만약을 준비하게 된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개별 투자 자산이나 회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을 수 있다. 또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반대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시장보다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일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다. 사업체를 정교하고 자신있게 경영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회사들의 거침없는 공략에도 거뜬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흠뻑 즐기는 듯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끌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로 물러앉았다.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상대의 대화에 참여해 질문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일도 없었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개는이라고 호칭했다. 오바마, 케리, 아베, 손정희 씨도 모두 개로 불렀고 자신의 친구들도 모두 개라고 불렀다. 그가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상관이 없었다. 물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친분을 자랑하려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겐 개로 불릴 것이 뻔했다. 최악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인 골프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로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골프와 연결지었다. 배에서 바다로 골프공을 쳐서 날리고 싶었나 보다. 그의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 중에 그에게 받은 명함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리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랐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 나간다고 믿는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 낸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를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 다닌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